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지난 주말 광장에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 문제가 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헌재 파괴 선동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경력 무시가 됩니다. 저 부수자!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당 차원의 반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소극적인 겁니다. 석훈 의원의 그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당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즉각적으로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반응해서 당이 스탠스를 정해가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 내렸지만 이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또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도 이에 승복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예, 3.1절 집회 상당히 많이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뒤따르고 있고요. 3.1절 정신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돌아보죠. 어땠습니까? 일단 참 불행한 풍경이죠. 대한민국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구치소에 있으면서 끝까지 싸우자. 나는 잘 있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공론이 분열되는 걸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들이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계엄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요? 왜 윤석열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 그냥 그 방법이지 하나님 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강승규 의원 자체도 개몽되었습니다를 좀 바꿔서 미몽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해서도 간첩의 동조 세력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했던 서천호 의원 처부수자.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모두 때려.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 두 개념만 해도 따지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서부지법 백색 테러를 목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로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과연 할 말인지 저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헌재 판단이 있든 말든 간에 내란은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헌재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의 발언들을 박제해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끝까지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많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류의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비판이 자칫 이렇게 많이 모인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국민에 대한 폄훼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3.1절 집회를 보면 야5당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많이 이제 독려를 하고 총 집회 이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 한 130여 명의 이제 의원들이 다 모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면에 뭐 지도부에서는 모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40명 정도 이제 모였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모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탄핵 찬성 집회는 그렇게 총 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추산 2만 명에 불과했다면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12만 명,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6배가 넘는 그런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인원이 모여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제 야당에서는 본인들과 목소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 파출소 이런 걸 만들고 또 카톡 검열이라든지 고소 고발도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많이 모인 그 무리가 내는 목소리가 도대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한 줌의 극우라고 이렇게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의 그 집회 참가의 의사와 표현들을 격한 발언들로 다 매도할 수는 없다. 귀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김성열 위원님. 네.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어느 집회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3.1절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일제히 식민 통치 한 거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싸워나가자, 국난을 극복하자, 33인의 민족 대표가 좌도 우도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3.1절 어떻습니까?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심지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헌재를 때려 부수자, 선관위를 때려 부수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수록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다독이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 좀 어렵지 않는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33인의 의인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제는 좌도 우도 아닌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를 좌측 상단에 자막으로 표기해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 모습입니다. 이건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들이고요. 또 탄핵 찬성 집회는 야 5당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은 탄핵 선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죠. 선고를 앞둔 시점이고 광장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 시기에 대리인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냈더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최후 진술을 요약한 것 같은 옥중서신, 입장문,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변호인단도 알고 윤석열 자신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식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파면을 앞두고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광장에 나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겨냥한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하지만 얼마 전 최후 진술에서 봤듯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주장했던 억측,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곰국 우려먹듯 같은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자기 편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의 결심, 생각, 판단, 이런 걸 바꿀 만큼 결정적인 거는 전혀 없거든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하민경 위원님께서 집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집회 숫자가 여론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럼 왜 그 집회 숫자만큼의 차이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회 참여 숫자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추정컨대 집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여론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고 어쩌면
파면을 면할 수 있다, 탄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고,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게 최대치에 이르렀던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헌재까지 넘겨놨으니 헌재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 풀어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회 숫자를 가지고 지금 민심이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의견이 다르네요. 자,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들의 이 발언 때문에 그게 많이 부각이 되고, 과연 이것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사표시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있고요. 석동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계몽령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영주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짧게 뭐 건강하다, 잘 있다 이걸로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 했을 때는 25일 날 최후 변론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끊는 개구리의 어떤 모양이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답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만 보고 싶다, 관심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끊는 개구리와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개구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신메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정적들에 대한 간첩 용공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마치 대한민국의 선의의 국민의 민심 자체가 마치 본인들을 반대하는 어떤 방 국가 세력들에 있어서 전용당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음모론 속에 빠져서 스스로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런 형국까지 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는 이해 못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런 음모와 미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계몽령, 그다음에 간첩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 한다 손 치더라도 최근의 여론 추이를 보면 중도층이 떠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식에서 멀어지면 그게 처음에는 통할지 모르나 몸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점점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중도층이 어디에서 어디로 떠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계몽령과 억측에 대해서 중도층이 처음 여론조사가 기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최근 여론조사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나 많은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세력 자체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끊어내야겠다라는 예. 여론의 추이로 많이 돌아서는 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 주장들은 정말 오래가지 않을 정말 반짝 음모론에 갇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대변인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이걸 여론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대한민국이 냄비 속 개구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몽령 이런 얘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사실 하셨는데, 아니고 이렇게 광장에서 아까 전에도 저희가 계속 영상을 지켜보면 이게 2만 명 대 12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이제 반대 집회 이제 모습이고요. 찬성 집회를 보면 상당히 적은 수의 이제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김 대변인님 말씀하셨는 게 이게 처음에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계엄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탄핵 지지자들이 찬성자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많은 집회를 했다면, 이후에 이제 점점 이게 법원으로 돌아가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나오셨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 사실 수긍을 합니다. 처음에 탄핵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열리는 그런 재판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리고 홍장원 이제 그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뭐 회유 의혹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나 냈는데 아마 누구도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 선관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회사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이제 가족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결정 내린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점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제가 오늘도 논평을 쓰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우려하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많은 12만 명들이 나오셨고 또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광장의 참가자 숫자가 여론을 대변하는 것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토론을 해보죠.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착하실 것 같으면 집착하세요. 실컷 즐기셔도 됩니다. 이게 12만이든 20만이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 고관여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한 1,500만에서 2천만을 봤을 때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론의 추이에 있어서 12만 명이 그래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반국가 세력과 간첩에 내통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12만 명. 그분들이 국민의 한 2천만과 5천만의 어떤 여론을 다 대변한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즐겨서 좋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저분들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원들 말고 대학가나 지금 저 1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저항권. 그다음에 저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빨갱이 죽여.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메카시즘 자체를 미국 거를 받아들여서 독재국가에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간첩으로 호도하고 반국가서로 호도해서 뭔가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 아주 후지고 후진 한 60, 70년대, 80년대 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들은 헌재에 대한 불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불복을 할 방법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틀림없이 간첩과 그 간첩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런 어처구 없는 국가의 혼란을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옳을지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 가려면 그런 메카시즘에 빠져서 선거를 하려는 생각들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런 말씀으로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예. 듣고 넘어갈게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이건 여론과 다르다, 이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를 해야 될 저희가 지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총동원령을 이 집회에다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에 불과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 이런 불안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이 그 중도층의 민심이 이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 반대되는 지점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점점 이제 드러내고 있는 본인의 정책적인 부족함,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게 만약에 한국에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에서 30% 정도는 국민에게 동일하게 국가가 이렇게 소유를 해서 국민에게 동일하게 이제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내비쳤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이거는 정말 전체주의적 그런 경제 구조를 완전히 틀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
저희가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AI가 안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 아니고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그럼 이 다음에 민주당이 과연 집권을 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반박 짧게 할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 엔비디아 말씀 이재명 대표가 30%의 소득에 대해서 국민한테 돌려주자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릎 꿇히거나 이렇게 정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정책은 정책으로 풀고 정치는 정치로 푼다. 저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들으면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정말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광장의 참가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시각차가 커서 접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갔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부각되는 몇 가지 발언들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갔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저 발언을 하신 분이 변호사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것 같은데 대한변협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를 처단하라고 해도 아무 징계를 안 합니까?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처단하라고 그것을 자기가 대리하고 있는 사람의 서신이라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죠? 전 저 대목에서 참 코믹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양반은 이미선이, 정계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젊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생각은 굉장히 넓고 고루한 위험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란도 비상계엄 선포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을 내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나중에 승복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김용현 이분도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각하하라, 의결 다시 하라, 처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할 줄로 아나 봅니다.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민주공화국의 온갖 권리는 다 누렸을 텐데 이제 권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권력을 더 이어가려다가 시민들에 의해 저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분들은 헌정수호 세력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헌재를 향한 또 수위 높은 발언.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서천호 의원 이 발언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척결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에 석방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수 있고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수처를 처부수자, 때려 부수자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선동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김성열 의원 말씀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경찰 출신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서촌 의원 살펴보니까요.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 6개월 맞으셨고요. 검찰총장 사찰로 징역 1년형, 여론 조작으로 징역 6개월 받은 아주 화려한 분이세요. 이쯤 되면은 경찰 배지 반납하면서 준법 정신도 같이 내려놓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여론 조작에 댓글 조작에 사찰까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원을 공천할 생각을 했는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 어떻게 국회의원 공천 받으셨냐면 특별사면 돼가지고 하셨어요. 그 특별사면 누가 해줬냐? 윤석열 씨가 해줬습니다. 근데 수사한 것도 윤석열 씨예요. 자기가 잡아놓고 자기가 풀어줘서 국회의원까지 만드시는 건데 이래서 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거 반드시 제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 선관위, 헌재, 처부수자 했는데요. 이거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서부지법 폭동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헌재를 처부수자 이런 얘기를 대중 앞에서 하신다고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둔 거고요. 이거는 폭력을 사주하는 거고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다. 단순히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내란 선동죄로 엄하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 40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천 의원의 이 발언이 다른 발언들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치부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당에서도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처부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김용현 변호인이 얘기했던 뭐 처단이라든지 이런 편지를 옥중 편지를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이제 변호인이 그대로 단상에서 읽으면서 뭐 따라하자 뭐 이렇게 따라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막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말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 이런 걸 내린 지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했던 말이 연평도에서 꽃게밥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게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꽃게밥에 대한 논란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들으면서 이거는 연평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장병들이나 또 유족들에게도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전한길이라는 그 한국사 강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황연필이라는 강사가 전한길 강사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6.25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거다. 이게 포가 이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지 미군이 일부러 이제 전쟁 때 포를 떨어뜨렸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천안함 피격 때 이게 만약에 북한군의 소행이면 뭐 손을 자르겠다 이런 발언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집회 단상에 올라서 연평도 꽃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마치 내가 이제 목숨이 되게 위험했는데 내가 살게 돼서 뭐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얕은 수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본인의 지지자인 적극 지지자, 공개 지지자인 황연필 강사의 말처럼 음모론을 좀 조장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당에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일당의 그 공당의 지도자 대표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렇게 집회했으면 상당히 뭐 흥분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극렬한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제해야 된다.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 발언을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발언 듣고 어떤 맥락인지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저 발언이거든요. 김성열 위원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연평도 발언이 적절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평 해전과 만약에 연상이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했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정황상 그랬다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역 폄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하다고 봐요. 이부망천이라는 희대의 지역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사과를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티끌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국민들이 더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수처 헌재 선관위 때려 부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의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 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서해 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다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서영주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수첩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수거 대상의 여러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연평도 인근의 여러 섬으로 끌고 가서 배 위에서 폭사를 시켜서 말하자면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게 현실화됐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참 나쁜 정당이고 구제불능이라는 것들이 연평도의 꽃게밥이 되든 물고기밥이 되든 이게 연평해전과 무슨 상관이죠? 노상원 수첩에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본인들의 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훈과 안보를 지켜야 될 보수 정당이 연평해전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정적을 공격한 소재로 쓰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연평해전을 얘기했나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끔찍한 수거 대상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느낌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근데 연평해전을 갖다가 도입해서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연평해전 자체를 2차 가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보수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 더 제가 하려다가 이게 끊겨서 요리 넘어왔는데 지금 김용현 측 대리인이 얘기했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처단 그리고 석동현 말고 누구죠? 그 서천호 의원이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인 깨부수자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서천호 의원은 헌재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침입과 어떤 그 테러를 암시했다면 김용현 측 대리인은 거기에 들어가서
특정 재판관에 대한 처단을 또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테러가 우리가 연상해 보시죠. 어떻게 됐죠? 거기에 다 몰려가서 다 유리창과 벽면을 깨부수고 7층까지 올라가서 영참 전담 판사를 체포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그 과정이 어제 3.1절 집회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어떤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노상원 수첩에 했던 반언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연평해전을 갖고 온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무관한 것을 억지로 가져다가 결부지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제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김용현이 옥중에 있는 김용현이 이제 선동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논리적인 비약, 정말 극단적인 비약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사실 들었고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일단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계속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계속 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많은 부분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와서 저렇게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와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계속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허위사실을 이제 유포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원래 이렇게 선거에 제대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국민 의사를 흐트러뜨린다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 노상원 누군가요? 그 노상원 그분 그 사령관 예. 그런 뭐 수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수첩에 있는 걸 뭐 본인이 이렇게 좀 끌어다가 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본인이 많이 위험했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야 5당이 그 집회에 참여했고요. 김보엽 위원도 같이 가셨어요? 현장에서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아, 현장에서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걸렸습니다. 걸렸다는 건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집회고 이재명 대표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포함된 게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원 수첩은 실제 하잖아요. 노상원 수첩 안에 연평도에 뭐 500명 정도 누구누구 대상으로 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폭사시키고 죽이는 방법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은 김영현과 계엄 선포 전에 수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게 실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배준영 의원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연평도, 서해 5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상원 수첩이 처음 나왔을 때 배준영 의원은 왜 우리 아름다운 섬, 내 지역구 근처에 인천의 그 아름다운 섬들을 이런 끔찍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느냐. 노상원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노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22차례 만나서 이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는 김용현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 왜 안 하죠? 왜 이재명 대표가 곱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첩에 연평도가 등장하니까요. 예. 네. 등장했나요? 그럼요. 예,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요. 이게 예. 무슨 허위사실 유포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더 나가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연평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패널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얕은 수고 본인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했듯이 이게 검찰의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파편적인 단어들로는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 그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 양 예. 이렇게 얘기가 되도록 하는 거는 너무나 얕은 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죠. 예. 시청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를 물었습니다. 이게 매주 묻고 있는데 55.1%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반면에 39.0%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정권 교체 응답이 지난주에 49% 정도 됐거든요. 오른쪽에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 55.1%가 이번 주에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는 응답이고 왼쪽에 붉은색 45.3%가 정권 연장이 되어야 한다였지만 39%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만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죠. 먼저 김성열 위원님. 예,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제 뭐 마치 탄핵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처럼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우양우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일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그들과 거의 동일시돼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중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을 정말 준비를 할 거면 지금부터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분씩 드릴게요. 김보엽 위원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저 여론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파면 뒤에 열릴 조기 대선에서 제1호 공약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계몽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고 사면 복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낼 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놓는 게 좋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예, 하민경 의원님. 저는 이제 저 여론조사는 이제 지난주보다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도 네, 정말로 잘 신중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왜 중도층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그 광장에 모인 그 국민의 수에 대해서 이 같은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보도를 낸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에서 전문가가 익명을 요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3.1절 집회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느슨한 50%의 탄핵 찬성 여론과 또 단단히 결집한 40%대 그 탄핵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이 이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 평범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수치로 집결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국민들 이런 행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동원력을 내려서 이런 여론이 팽팽하게 이제 이 여론이 이제 반영이 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찬성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집회 양상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모인 12만 그거를 자랑하면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들 그게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길입니다. 구구의 길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민심의 척도로서 참고로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이 살 길이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회공동체든 집단이든 간에요. 사람이 몸처럼 뭔가 자꾸 잘못되면 정상화를 시키려는 자동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음모론과 여러 집단에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비정상이 정상을 파괴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질곡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더 이상은 비정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민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